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에 먹구름이 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혼선이 이 지지율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에 정권의 명운이 달렸다고 할 만큼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수선한 부동산 시장을 잡고 또 지지율까지 함께 잡을 수 있을지 오늘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김재필 교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도 중에 이 긍정 평가가 39%로 기록이 됐습니다. 취임 이후 30%가 때가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또 여당을 둘러싼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많이 주도하고 많이 힘을 기울였던 정책 자체가 부동산 정책이고 이걸 둘러싼 논란이 좀 심화되다 보니까 여기에 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거든요. 김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예,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40% 이하, 어제 언론을 보니까는 39%라는 사상 최대치의 하락률을 보였는데요. 그만큼 높은 지지율을 보이다가 여러 가지 실망은 요인들이 많이 작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상 최대치의 기대율이 나온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국가에 바라는 기대치가 높았는데 또 국가에서는 그만큼 따라주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정의연대라든지 울산, 부산, 서울시청 이런 의혹들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못했고요.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장 국민들에게 피부로 민감하게 와닿는 것이 재산권에 관련된 얘기들이죠. 자, 국가에서는 정말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사회에 첫 진출하는 2030 세대나 신혼부부 그리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균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좋은 국가의 정책이 국민들에게는 재산권 침해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이 정책을 보면은 강남과 강북에 이런 지역적 분열을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또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그리고 또 거기에서는 많이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이런 이분법적 현상들이 국민들에게 많이 받아들여졌는데요. 여러 가지 이런 두더지 잡기, 땜질식 이런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에게 많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줬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가를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거기다가 이제 엎친 데 덮친 고기로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돌아선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치지만은 거기에 많은 수많은 이런 누더기식 정책들이 국민들을 실망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작이 부동산 정책이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신뢰가 무너진 것들이 이렇게 지지율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렇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지금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앞에서 지적이 나왔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국민들이 많이 이제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실망감을 많이 표시하고 있고 또 신뢰감도 많이 이제 상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민생에 있어서 각 정치권에서 가장 강조하는 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민심 자체가 수재로 인해서 고통도 좀 많이 받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실은 가장 삶에 있어서의 터전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정주하는 공간 이렇게 여러 가지 집과 관련해서 지금 매매 가격도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 들어서서 52% 올랐다는 경실련 발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이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집을 사지 않는 경우에 전세나 월세로 사실 머물러야 되는데 전세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가격은 지금도 계속 오르고 59주째 지금 오르고 있다. 이것은 아마 글쎄요 기록상으로도 상당히 장기간으로 기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동산 시장에 이제 생각하는 여러 부분의 그런 생각들과 사실은 소통 부분에 있어서 불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거리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부동산 정책이 여러 분야에 이제 걸쳐 있고 국민들의 관심사, 즉 밥상 물가를 좌우하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것은
저 신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랙홀이 될 수 있다. 모든 정치적인 이슈보다도 사람들이 가장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서 이 부분이 향후의 정치권에 있어서 뭐 태풍, 뭐 이 태풍의 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정도의 어떤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번에 이러한 부동산 문제가 가장 주된 원인인 것을 우리가 감안하면은 쉽게 어떤 기존의 어떤 그 지지율로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뭐 지금까지 정책이 20번 넘게 나왔고 이번 달에도 정책이 나온 상황이어서 이제 정부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전 국민들이 그럼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면 한 58% 정도는 1년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 얘기는 결국 지금까지 정책이 별로 효과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그때 한번 집값은 안 오르지 잡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던 진성준 의원이 이달 말이나 한 9월 초 정도 되면은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는데 자꾸 뭔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괴리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권의 출범 당시에는 상당히 기대가 컸죠. 기대가 컸던 것만큼 집권 3년 차에 들어서면서까지 이제 주택 시장,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이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는데 어떤 실망감의 표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정책에 대해서 이제 국정 지지율이 이제 떨어진 대부분의 정책이 이제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뭐 불신 내지는 불만이 있는 부분이 이제 한 35%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좀 부족하다가 한 12% 정도 되니까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이제 부동산 요인이 가세가 된 거는 이제 그만큼 이제 실망감이 컸다라는 거를 좀 반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책이라는 것이 오늘 발표가 돼서 내일부터 효과가 발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정책이 세팅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필연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안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긍정적인 요인이라든지 부정적인 요인들이 동시에 논란이 되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그 정책의 부정적 효과만 지금 부각시키는 어떤 그런 추세들이 있다 보니까 그 정책의 본질보다는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이제 많이 배어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어떤 이제 이 수급 논리와 맞춰갖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주택 가격이 2015년서부터 올라갔으면 한 5년 가까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2019년도에 주택 가격이 잡혔죠. 마이너스까지 떨어졌고, 서울의 주택 가격도 마이너스로 떨어지니까 전세가는 어떡하냐, 역전세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심지어는 언론에서 3기 신도시마저 공급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2020년 들어오면서 1, 2월에 코로나로 인한 어떤 재정 지출 확대, 그다음에 저금리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다시 유동성에 휘발유를 부은 꼴이 돼갖고 지금 이제 타오르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을 이제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부가 이제 뭐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22번이나 23번째 정책이 나오면서 6.17, 7.10, 8.4 공급 대책까지 나오면서 이제 현재까지 왔죠. 예. 특히 이제 6.17 대책에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법인에 대한 어떤 규제가 강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법인하고 임대법인이 2020년, 2017년부터 이제 매매법인과 임대법인이 세워진 게 한 35만 업체가 정도 법인이 설립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법인의 어떤 종부세 과세라든지 기본 공제 어떤 폐지 또는 이제 상한 폐지 이런 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조세 부담이 된다 그랬을 때는 법인부터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시장에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주택 가격은 안정 내지는 하향 추세를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진성준 의원이 지금 뭐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 정도면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정책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 의원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은 항상 그 시기를 못 받는 버릇들이 있는데 시장은 사실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럼요. 이제 우리가 추세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몇 월부터 아니면 내일부터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저기 긍정적 요인보다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시기를 못 박았을까요? 9월 초라든지 8월 말이면 사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그 진성준 의원은 저번에 이제 설화, 즉 말을 잘못해가지고 방송 마이크가 꺼진지 모르고 대답 얘기를 MBC 했었죠. 방송국의 이제 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그런 구설수에 올랐던 측면들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사실 여권이나 또 정부 쪽에서는 집값을 이제 잡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 최근에 5월 달부터 매달 지금 대책을 발표한 상태에서 그렇죠. 그 대책의 효과가 빨리 나타나야 된다는 좀 절박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데 대한 강박 의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9월 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로 이사철이 본격화되는 그런 시즌이고 또 지금까지 이제 공급 대책 부분들이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 여권 내에 그 지자체장들이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공급 대책에 대한 향후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쪽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국민들도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에 있어서의 전망 자체를 58%가 집값이 1년간 더 오른다는 그 심리를 볼 때도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를 하나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 진성준 의원을 포함해서 여권에서는 낙관론에 가까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여론을 조금 더 반전시키기 위한 그런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현재 공급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여전히 지금 대책이 발표되고 난 뒤에도 빠르게 체감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집값 안정이라는 부분들이 요새 신고가가 계속 출현하고 있는 데다가 전세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히 더욱더 그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9월 달의 안정이 아니라 올해 안에라도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안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요.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은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 어떠세요? 집값이 뭐 지금 여당 의원의 발언처럼 뭐 당장 효과를 나타내고 집값이 좀 떨어지는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께서 그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저도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우리 그 세 분 모두가 다 예. 정책이라는 것은 당장의 효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을 두고 우리가 효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예. 특히 우리가 예전에 봤을 때 이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발표가 난 후에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효과가 있다 없다가 나오는데 지금 너무 성급하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또 다시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 이건 그 이중법적인 논리로서 그 근거가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진성준 의원의 그 말씀 중에서도 그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에 보면은 법인 소유의 주택들 같은 경우에 기본공제 6억을 폐지했거든요. 그리고 또 종부세는 크게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법인이 취득하는 취득세가 1에서 3%에서 12%로 강화가 됐거든요. 최대. 그러면은 법인들이 당장 부동산을 처분할 것이냐, 세부담이 크다가 아니라 올 연말까지는 관망세를 타면서 내가 처분할 것인가, 보유할 것인가를 이렇게 관망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연말 정도에 이 정말로 법인들이 세금을 못 내기 위해서 처분했을 때는 거기에 공급이라는 조건이 따라야 됩니다. 예, 공급이 없이 법인들이 부동산을 내놓기만 바라는 것은 조금 그 문제가 있고요. 네. 거기다가 법인들이 처분을 했는데 취득세가 12%로 강화되면은 매입은 줄어들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논리로 따지면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도 있지만은 최근에 보면은 강남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최근에 토지거래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했었죠. 토지거래 허가제. 네네. 그게 이제 강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많은 잠실, 또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이 일대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는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일부만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다. 전체를 평가하기는 좀 무리가 예, 있는 무리가 말씀이시죠? 있고 조금 정책 위반자들이라든지 고위 그 사회 지도층들이 조금 신중한 판단을 가지고 해야지 국민들은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대로 됐으면 됐는데 또 있다가 효과가 없어지면은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큰 실망을 할 것인가. 물론 그렇죠. 정책 위반자들은 신중하게 위반을 하겠지만은 저희 같은 우리 또 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중도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정책이 위반되면은 연구를 하고 또 시장 상황과 경제 상황을 보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신중한 발언과 논평을 하게 되는데요.
정부 역시 조금 신중한 그런 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문자를 저희한테 주고 계신데요. 의견을 주시는 거 보면 뭐 2328님 같은 경우는 무능한 정부 부동산 정책이라고 비판을 좀 해주시기도 하고 4840님은 답답하네요라고 말씀을 주시기도 했고요. 또 0905님은 즉흥적으로 땜질식으로 정책을 하지 말아주세요. 국민이 피곤합니다라고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세 분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건 어쨌든 부동산은 우리가 사는 곳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계속 논란이 있고 이렇게 정책이 계속 발의가 되고 또 정책이 현실화되다 보니까 이런 데서 국민들이 많이 피로감을 좀 느끼고 있는 게 또 지지율로 이어지고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사실 뭐 지금 뭐 진성준 의원이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 요즘에 뭐 집값이 안정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최근에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또 굉장히 화두가 되면서 그 세종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구나라는 것까지는 저도 알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보니까 한 31% 넘게 올랐다고 하고 지금 저희 그 화면에도 나가고 있지만 세종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을 봤을 때 지금 0.97에서 2.95로 넘어가는 시점, 이 시점 정도가 그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을 했던 시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수도 이전의 얘기가 나오면서 세종의 인기가 갑자기 불이 붙기 시작한 그런 형국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집값 상승세가 이제 어쨌든 세종시로 좀 옮겨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 어쨌든 행정수도 이전이 뭐 아직 구체적인 건 되지 않았지만 계속 좀 연결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화두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평가할 때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성적인 시장도 있지만 네네. 심리에서 움직여지는 그렇죠. 어떤 광기를 부리는 어떤 미친 시장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최근에 이제 세종시가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어떤 상황은 행정수도가 이전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어떻게 보면 배팅을 한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죠. 보여지거든요. 미리 좀 들어가게서 네, 근데 좀 수익을 얻겠다 뭐 예. 이런 근데 거겠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행정수도를 옮기는 문제는 국민적 합의도 거쳐야 되고 또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행정조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어떠한 원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행정도시와 경제도시를 구분해서 어떠한 그 전국에서의 어떤 지역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어떤 집중화 이런 문제를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도구를 쓰기 위해서 만약에 행정수도를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필연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이제 세종시가 막 올라간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땐 심리적인 어떤 그런 거를 절대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한 단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세종시에 가면은 지금 정부 세종청사가 있잖아요. 거기 뭐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주요 대부분 부처들이 다 다 모여져 있는데 그쪽 주변의 아파트값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 매매가가 84제곱미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 뭐 9억 넘어서 지금 이제 10억까지도 향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뭐 인기가 지금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정부가 생각하는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정부가 세종시로의 말 그대로 천도론, 네, 천도론은 말을 그렇죠. 쓰겠습니다. 천도론을 수도를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을 한 이유 자체를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은 결국은 서울이라는 것이 너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분들이 이것이 이제 서울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으로 이제 파급되는 그런 풍선 효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종시로서의 천도론을 주장을 한 건데요. 행정수도 이전 자체가 오히려 지금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리 이렇게 많이 올라버리면 실제 이 세종시로 수도를 옮긴다고 해서 어떤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많이 들고요. 이 부분에서 저는 한편에서 보면 이 정치권이 결국은 부동산 이 문제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정책의 대상이고 또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또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될 그런 어떤 대단한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오히려 정치화시키는 정치권의 하나의 이슈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가장 나쁜 사례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정치화될 때는 정치적인 이념이나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사실은 올바른 정책이 수립이 되지 못하고 굉장히 기형적이거나 또 시장을 왜곡시키는 그런 쪽으로 나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사실 우리 많이 소장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요. 맞아요. 국민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면 저는 이전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절차들이 다 생략된 가운데 하나의
깜짝 쇼 비슷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오히려 서울과 마찬가지로 세종시의 부동산 시장을 더 교란시키고 더 폭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제대로 이래 준비 없이 언급되는 일은 사실 반복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앞서 이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자막을 밑에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저희가 부동산 정책이 이제 최근에 긍정보다 부정이 많이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막에는 긍정이 좀 더 큰 숫자로 나갔더라고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한다는 말씀,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좀 앞으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많은 조사와 데이터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 또 행정수도를 이전했을 때 또 다른 제2의 서울을 만들어서 또 집중 과열을 시키지 않을지 이런 부동산적인 효과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실 자체는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예, 방금 우리 말씀하셨듯이 세종시의 31%의 아파트가 급등했다는 얘기는 비단 세종시뿐만이 아닙니다. 서울과 또 어디 많이 올랐을까요? 이동 도시들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이번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의 그 통계 자료를 보면은 2.9%가 최근에 또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요인이 행정수도 이전의 기대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어제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세종시에 이렇게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특히 우리 포럼에 있는 그 회원도 세종시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데요. 세종시가 올라가는 첫째적인 이유는 예부 투기자들뿐만이 원인이 아니고 네. 그 인근 지역의 대전광역시나 청주 같은 도시가 투기 지역으로 격상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 기반 시설이 좋고 생활 기반 시설이 좋은 세종시로 이전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방금 85제곱미터가 9억 10억이다라고 하는데 물론 9억 10억에 팔린 사례는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펜트하우스라든지 이런 한두 건이 10억에 팔렸는데 전체가 다 10억인 양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가 따르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세종시에 직접 부동산 운영하는 분들의 얘기를 보면은 한결같이 똑같은 대답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가 전년 대비 30% 폭등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내용 역시 우리가 부동산 투자사들이 보면은 갭투자를 많이 했었죠. 예.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전세 비율이 매매 가격의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만 투자해가지고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갭투자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투기꾼들이 몰린다라든지 또 최근에 아파트 실거래가를 제가 보니까요. 1위가 세종시가 아니라 1위가 서울시 노원구였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 이런 순이었었는데요. 세종시에 보니까는 세종시의 고운동이라는 동이 17위에 해당됐었습니다. 근데 그 고운동을 제가 검색해 보니까는 굉장히 최근에 인프라 구축이 많이 발표된 지역이에요. 네. 공원이 개설됨으로써 습세권 그리고 또 거기에 광역 급행버스인 M버스라든지 그다음에 준 BRT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거기에 세종시 그러니까 인프라나 이런 도서관 것들이 건립이 구축돼서 되면서 그게 가격 상승을 젊은 이어졌다는 세대들이 거죠. 그게 바로 부동산의 큰 상승의 원인이었지 꼭 행정수도 이전만이 원인은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세 개의 정부가 있습니다.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그리고 또 서울 특별시라는 이런 세 개의 정부가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후손을 위해서 100년 대계를 본다면은 예국처럼 행정 중심의 도시와 경제 중심의 도시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행정수도 이전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번 의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이제 문제가 나와서 자꾸 이제 얘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격이 시장 가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거래량이 뒷받침돼 줘야 되거든요. 그럼 어느 지역에서 세종시에서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 30%로 올랐으면 예. 거래량도 과거에 어느 시기보다 지금까지 어떤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에는 가격이 올라간 것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거래량은 보여주지 않고 가격만 하나 올라가서 이 지역이 마침 지금 김 교수님 얘기했듯이 이것이 대표 가격이고 평균 가격인 것처럼 보도되는 어떤 그런 사례들은 조금 앞으로 좀 지양돼야 되는 모습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 사례가 특종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데 이제 특정 하나의 사례가 전체 지역의 전체 부동산의 가격 가격이, 상승이나 예. 대변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기는 것은 좀 그렇죠. 지양이 돼야 된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리고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면 소비자들은 불안 심리에 쌓이게 되거든요. 야, 이번에 또 주택 가격이 또 올라갔네.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게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세종시의 지금 가격 상승은 뭐 지난주 한 주만 이게 오른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지금 여기서 방송에서도 그래프로 보여준 바와 같이 예. 세종시 이전론이 이야기되기 직전에 한 6월부터 사실은 상승세가 다른 지역보다 가파른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한국감정원에서 매주 이제 발표하고 그렇죠. 있는 주간 동향에서도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 거의 전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상승폭 자체가 지금 서울의 상승폭과 한 비교를 해보십시오. 0.023 이렇게 되어 있는 서울시 시내와 관련해서 비교를 해본다면은 저는 지금 한 주의 가격 상승폭이 2.48 이렇게 되면은 52주 1년을 계산을 하게 되면요. 2배로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상승폭이 지금 그래프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6월부터 상승폭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도권 이전에 관한 이야기가 그 전에 아마 좀 그 지역에서도 기대감들이 많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정치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인 스타트를 시킨 그런 측면들이 있는 점을 우리가 감안해야 될 거고요. 아까처럼 물론 이제 특정 단지의 특정 가격의 그 신고가가 나올 경우에 그 한두 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실 전체 시장을 재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문제가 있는데 지금 세종시의 경우에는 그런 쪽이 아니라 충분히 거래량도 지금 뒷받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종시 자체가 앞으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저 그래프가 암시하는 것은 앞으로도 굉장히 상승률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안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정치적 이슈로서 혹은 여권에서 정치적 이슈로서 다시 거론하는 부분은 아까 저 이야기 잘 나왔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검토한 이후에 네네. 신중하게 보다 결론적인 부분이 만들어졌을 때 이야기를 꺼내야지 잘못하게 되면 정말 이 세종시의 가격이 언젠가는 서울시를 갖다가 넘어서는 그런 기형적인 상황이 초래되지 못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정치인들의 무거운 입, 네. 신중한 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뭐 워낙 큰 사안이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게. 그래서 뭐 세 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또 국민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요. 결정까지도 굉장히 오랜 숙고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뭐 아파트 부동산 시장 얘기할 때 많은 지표로 얘기하는 것들이 한국감정원에 있는 자료 그리고 KB 국민은행 통계를 얘기를 하는데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이 5억 원에 육박을 하면서 사실 서민들 부담이 뭐 날로 커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요. 전셋값 상승에 대해서 또 앞서 우리가 또 언급을 했던 이 진성준 의원은 상승세가 좀 둔화됐다라면서 보도가 좀 과장됐다라는 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전셋값 소장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지금 전셋값 상황을 지금 어쨌든 진성준 의원은 상승세가 좀 둔화된 시장이다, 안정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십니까? 전세 가격이 이제 한 59주 정도, 한 1년간 가까이 이제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올랐죠. 그렸죠.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작용이 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이제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전후로 이제 좀 구분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임대 3법이 개정 발의돼서 이제 시행되기 직전에 어떠한 우리 전세 가격은 한 이제 1년 가까이 이제 오르는 상황이죠. 이 상황은 89년에도 거의 뭐 유사한 상황이 벌어져서 89년대에도 89년은 전세 1년으로 2년을 바꿀 때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그때 했는데 그때 법이 언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냐면 1989년 12월 30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12월 30일 날 통과가 됐는데 전세 가격이 폭등이 일어났던 시기가 1989년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앞으로 전세 규제가 1년에서 2년으로 바꾸게 되니까 임대인의 어떠한 이제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제한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미리 시장에 반영된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최근도 똑같이 이제 임대 3법이 통과가 될 것이고 어떤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예고가 됐기 때문에 이제 2020년 상반기 국회가 통과되기 전까지의 어떤 있었던 부분들은 그런 기대 심리가 반영이 돼서 이제 전세 가격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올라갔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법이 발효가 된 이후에는 전세 가격의 상승폭이 조금 둔화된 수치는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월세 거래량과 이제 얼만큼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 봐야 우리가 분명한 이제 어떤
경향을 볼 수 있겠지만 그렇죠. 현재까지의 어떤 시장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승폭이 상당히 둔화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진성준 의원의 발언에는 이제 세입자들이 집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른다는 보도는 좀 과장된 것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아무래도 전세라는 이 제도 자체가 서민들, 특히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고 싶은데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좀 이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이 현실을 제대로 직시를 하고 있을까 여당 의원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려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동동거린다라는 얘기가 이제 과장됐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요번에 이제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예. 과거와 틀린 상황이 뭐냐면 즉시 시행이 됐거든요. 그렇죠. 유예 기간이 없이 즉시 시행이 되다 보니까는 임차인들이 지금 전세 가격을 올리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현장에서 뭐냐면 카드를 썼죠. 쉽게 얘기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다라는 네, 얘기는 네. 그 쓴 만큼 시장에는 전세 물량이 나오지 않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계약 그렇다면 연장이 시장에는 됐으니까. 전세 물건이 그만큼 또 없어지게 되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인이 그 전월세 카드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공실로 가지고 있을 확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진다라면 어떤 일부 매매를 잠금 현상도 있을 수 있고 있겠지만 그것이 전세 시장에 대세를 미칠 만큼 어떤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사실은 진성준 의원부터 시작해서 제가 볼 때는 여권이나 정부 쪽에서는 사실 임대차 보호법을 이번에 이제 개정하면서 이것이 서민들을 위한 것이고 무주택자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효과가 빨리 나타나기를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 상황은 지금 이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한가롭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게요. 가장 첫 번째가 제가 볼 때는 전세 대출이 엄청나게 급증했습니다. 전세 가격이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5대 은행으로 해서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13조가 지금 급등한 그래서 전세 대출이 굉장히 급등하게 된 것은 이번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된 것이 무관하지 않다.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았냐. 그 다음에 전세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동동거릴 정도로 정말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거는 지금 민간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정보업체에 의하면은 15.7%의 전세 물량이 사라졌습니다. 아까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것도 있고 네네. 또 공실로 두는 것도 있고 등등 해서 문제는 상당 부분 시장에 있어서 가뜩이나 지금 주택 공급도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사실은 입주 물량도 지금 올해가 지나게 되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지금 전세 시장의 전세 물량 자체가 15.7%나 사라졌다는 것은 전세 시장의 가격을 엄청나게 자극시킬 올릴 수 수 있는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세 가격 지수를 두고 본다면요. 1986년 1월 이후에 최고값입니다. 지금 사실 저희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게 네네. 지금 서울에 있는 전세 거래량을 월별로 나타낸 네네, 건데 그렇죠. 지금 5월이 한 10,000건에 죽박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8월 달은 한 2,000건이 안 되거든요. 이 8월은 지금 15일까지 기준이니까 한 절반 정도라고 봤을 하더라도, 때 예. 그러더라도 상당히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줄어들었- 거는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신규로 전세를 얻고자 하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그렇죠. 되는데 매물이 이 어려움에 없으니까, 처하게 전세가. 되는 게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매수를 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잠깐 보류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라는 것은 거기에 지금 들어가지 않게 되면은 어찌 거주할 곳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직면하게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린 가운데 전세 시장은요. 지금 대출 가계도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지금 수입이 좀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출 받은 부분 아까 제가 13조나 지금 올해 경우에 급증했다고 했는데 그 대출 받은 부분에 있어서 부실화 가능성도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59주째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그냥 지금 여러 가지 임대차 3법이나 이런 것에 일시적인 어떤 상황의 효과로 우리가 그냥 치부해버리기에는 너무나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방안이라고 하기는 힘들겠지만 뭔가 이것을 진정시킬 수 있는 보완 방안이라도 좀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지금은 시장에 일시적으로 주사를 맞고 나면 순간적으로 아픔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지나면 괜찮다라는 말로 지금 국민들이나 서민들을 위로하기에는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네, 때는 소장님. 지금 이제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그런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방송에 이제 어떤 그 부정적 평가가 지지율이 떨어진 네네. 부분에 이제 부동산 정책이 35% 이상이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영향을 화두를 준다는. 꺼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한 그런 분들조차도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한 3%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월세 상승 불안이 2%밖에 안 나왔거든요. 예. 그럼 만약에 이 전세가 가격 상승이 전국적으로 불안 요소가 극도로 작용이 됐다 그랬을 때는 상당한 불안 요인에 따르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월세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2%밖에 안 됐다라는 거는 이 전월세 가격의 상승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저는 반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임대차 3법은 3%, 그다음에 대출 억제가 과도하다는 것도 3% 정도. 물론 그 수치가 적다 그래서 무시해야 될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죠.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 있어서의 어떤 전월세 시장은 상당히 국지적인 부분에서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그렇지는 않을 수 안정세에 있다라는 거를 좀 나타내는 수치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뭐 임대차 3법,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제 시행이 되기까지 이런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매물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현실은? 물론 그런 우려들을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차 3법 시행이 나오면서부터 나온 얘기가 전세 물량이 사라지고 전부 다 월세로 돌아섰다. 네. 사실상 그렇지 않았거든요. 지금 보면은 물론 그 전세 가격이 뭐 59주째 올라갔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보면은 그 통계 자료를 보면은 첫째가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감정원의 통계 자료를 보면은 큰 폭의 변동률이 없습니다. 자, 8월 3일 0.17%에서 8월 10일에는 0.14%로 조금 그 변동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의 그 통계 자료를 보면은 전세가 상승률이 7월 달에는 0.29에서 8월 3일에는 0.21로 소폭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과 통계에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직시해야 되고요. 지금 보면은 전세 물량이 사라져서 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거 역시 좀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물론 제가 지금 너무 그 정부 쪽에 이 정책을 좀 편애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너무 이 보도 역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제가 평가를 하는데요. 우리가 1989년대에 전세가 2년으로 연장이 되면서 이때 20에서 28%가 상승을 했는데요. 그때 역시 상황이 지금 상황과 매우 유사한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88 올림픽을 대비하면서 많은 그 낡은 주택들을 전부 다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들이 들어서면서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니까는 전세 가격 역시 상승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풍부한 그런 그 유동성 자금과 그다음에 저금리 시대가 그때도 유지됐었거든요. 지금 그런 현상이 이렇게 많이 조금 연관돼 있는데요. 예. 자, 전세 물량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전세가 소비가 됐다고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표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세가 소비가 됐다는 건 계약이 됐단 말씀이죠? 계약이 됐고 이미 살고 있던 또 살았다. 물론 지금 보면 그 앞서 말씀하신 계약 개시 청구권 때문에 계약이 되니까 뭐 매물로 나오지 않았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물량으로 나오지 않았다. 자료에 보면은 약 8천 건의 지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 건에서 지금 1,000 몇백 건이면 그러면은 지금 서울 시내에 8천 건의 아파트가 공실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세 물량이 없어지고 전부 다 공실로 된 게 아니라 일부의 전세 가격이 지금 소비가 됐다. 지금 통계 자료 보십시오. 9,820건에서 지금 1,918건이면은 그럼 8,000건은 어디로 갔는가? 다 비어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전세 가격이 59주째 올라간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물론 임대차 3법도 있지만은 분양가 상한제 역시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신혼부부라든지 청년 무주택자에게 3기 신도시, 그다음에 이 많은 이런 공공이라든지 민간 분양 주택의 혜택을 주면서 그 물량을 기다리는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지금 소폭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지금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전세 물량이 있을 때 발을 동동 그런다. 앞으로는 전세는 없어진다. 전부 월세 시장으로 간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미리서 사전에 대비한 것도 좋지만은 너무 좀 과도한 표현도 조금 자제해야 될 거라고 그 생각합니다. 부분은 지금 최근에 보도 자료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많은 그 전세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분들이 전세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뛰어다니다가 지금 아파트라는 그 가장 선호하는 주거 형태의 부분을 포기를 하고 지금 빌라나 다세대 쪽으로 많이 선회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30대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패닉 바잉이라는 우리 그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주택 시장의 어떤 그런 경향들이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전세 시장에서 지금 사실은 주거 안정을 위한 공간을 갖다가 아파트라는 상당히 상당히 품질이 높은 그런 쪽의 주거 환경을 갖다가 고집하기는 힘든 상황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그보다 아래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 동일한 가격으로 기존에 있어서의 보다는 주거 환경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이 물량 자체가 사라졌다는 건 아까 이야기도 잘했지만 그걸 갖다 다 공실로 둔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었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상당 부분이 기존 주택자들이 연장을 갖다가 계약 갱신을 통해서 연장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해당되는 분들은 안정적인 어떤 가격으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어서 좋겠지만 그 지역에 신규로 들어오자 하는 많은 새로운 수요들은 사실 그 지역의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시장이 자연스럽지 않고 사실은 어떤 제도에 의해서 차단되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근데 지금 저희가 뭐 얘기하는 그 기본적 전세, 월세, 뭐 임대 사업자에 의해서 시장 이제 물량이 나오는 그런 시장인데 지금부터 이제부터는 그 임대 사업자의 보증보험 그 가입이 의무화되는 조항이 추가가 돼서 이제 그러니까 보증보험에 가입을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등록 임대사업자에 의무 가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세입자도 또 보험료 일부 부담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걸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꼭 해야 되는데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집주인은 또 처벌을 받더라고요. 네, 심지어 징역까지 살 수도 있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2년 이하의 징역이 2천만 원 이하의 있다. 벌금에 네, 2년 이하의 징역, 이 임대사업자에게 물려질 수도 있고 또 세입자는 처벌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면 어쩌지라는 우려는 좀 되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고 사는 사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믿고 사는 사회가 돈이 끼다 보니까는 서로 믿을 수 없는 어떤 의심하고 상황이 있습니다. 네, 물론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죠.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근저당도 없고 아무 우리가 얘기하는 하자 없는 어떠한 완벽하고 그런 물건에 임차인을 드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주택을 마련하는 방식이 대출을 끼고 하거나 아니면 전세를 끼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집값이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이제 전세금 반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제 필연적으로 생기기 때문에요.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을 아마 이제 등록 임대 사업자에 한해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제 의무화 시킨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단지 이제 이렇게 의무화를 시키게 되면 이제 상당히 많은 수의 가입자가 생기게 된다 그랬을 때는 이제 보증 요율을 현행보다 좀 대폭 낮춰서 실질적인 어떤 기관이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임차인과 임대인의 어떤 공정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제도로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집주인이 이제 이 보험료 부담을 떠안아야 되다 보니까 전세도 월세로 바꾸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전세에서 혹시 월세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과 관련해서 세입자들이 대부분 기존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보증보험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갖다가 가입을 해왔었는데요. 네. 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 우선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제 임대 사업자에 한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임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충분한 위험성을 갖다가 어떤 보증기관으로부터 사실은 이제 확보를 해놓자 위험성을 배척하는 그런 부분을 해놓자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전세 이게 반환 보증금에 대한 것이다 보니까 만일에 이것을 월세로 바꾸게 되면은 그 보증금 자체가 우리가 뭐 반전세라는 식으로 해서 보증금으로 되어 있는 그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료가 축소가 되니까 월세가 그렇죠. 되면은 내야 되는 보험료도 줄어든다는 줄어들 수밖에 거죠.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보증료를 줄 수 있어서 좋은 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임대사업자들은 가능한 한 월세 중심으로 더 옮겨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월세 중심으로 옮겨가는 게 지금 정부도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월세로 옮겨가는 것을 하나의 일반적인 트렌드로 이야기하는 여권 내에 많은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일단 세입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부분 전세 보증금에 해당되는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건 좋지만
월세 형태로 하는 것은 지출이 즉 주거 비용에 대한 지출이 어떤 전세보다도 훨씬 많이 이제 지불되는 그러한 지출이 커지는 상황들이 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히려 제도적으로 전세를 없애고 월세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밀어보내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 부분, 즉 시장에서 많은 세입자들이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주거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주거 비용 부분을 갖다가 줄이고 훨씬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잘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월세로 넘어가 버리면 사실 최근에도 왜 전월세 논란이 있었잖아요. 전세가 좋냐 월세가 좋냐 뭐 선과 악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월세로 전환이 되면 사실 세입자들 특히 서민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월세로 돌아가면은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임대사업자 보증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이고, 그다음에 그 경제적 약자인 그 서민들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주 적법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 제도가 있기 전에 우리가 내 전세 보증금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확정일자라는 제도가 있었고요. 예. 또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그래서 전세권 등기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전세권 등기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설정 비용을 임차인이 전액 다 부담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약간 상향시켜서 또는 발전시켜서 앞으로는 둘이 좀 비율을 나누자. 그래서 소유자인 임대인은 75%, 임차인은 25%를 부담함으로써 3대 1의 임차인의 완벽한 그 보증 제도를 주자는 얘기예요. 예. 근데 거기 하나의 또 맹점은 어떤 맹점이 있냐면은 사업자가 신용도라든지 그런 그 과도한 대출 제도에 따라서 또 비용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발생하게 되는데 네네. 이런 차이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그리고 숙제가 좀 많네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전부터 보면은 사회에 우리가 첫 발을 디뎠을 때 과도한 자금이 들어가니까는 월세부터 시작했었죠. 그러다가 그렇죠. 자금이 모이면은 전세로 갔고 그다음에 발전 단계가 내 집으로 가는 그런 그 진입 제도였었는데 지금 당장 월세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물론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당장 이런 제도들에 의해서 보험료가 부담들어서 월세로 가겠다 이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그럴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는가? 내가 보험료 몇 푼을 줄이기 위해서 월세로 가겠다? 그러면은 그 월세 부담률이 지금 뭐 4에서 4.5% 물론 그걸 앞으로 인하하겠다 그러지만은 그렇게 된다면은 월세 비율을 현 금리 수준 이하로 인하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이런 많은 그런 갈등과 관계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좀 임차인에게는 필요하지만은 그런 그 갈등이 우려가 되지만은 이 갈등은 일정 시점이 지나면은 서로 다 정착이 되고 안정화될 것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네, 사실 뭐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이 자체가 일단 18일부터 신규 등록 주택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이 되고 기존 등록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법 시행 1년 후부터 신규 계약되는 건에 대해서 이제 적용이 되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 좀 시간이 진행되는 동안 저 세 분이 말씀하신 뭐 우려라든지 기대가 현실로 발현이 될지 지켜보고 저희도 또 다시 토론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재필 교수,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이재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